자, 127페이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16년 한 해 강의가 마무리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오늘 30일 날 중요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하단 매수 신청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 아주 가볍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경매 수업을 하고 나면 그죠? 매수 신청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매수 신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물건이 경매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건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낙찰 받으시면 되겠죠. 자, 낙찰을 받으면 되는데 일반인인 여러분들은 개공사만큼의 경매 지식이 없다고 보고 이 물건을 받아주세요 하는 것을 매수 신청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개공사가 그 손님 손을 잡고 가서 저 물건을 낙찰 받게 해주고 자기는 뭐를 받을까요? 수수료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럴 때 매수 신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리가 또 뭐냐 하면 이제 이 물건이 경매 나왔으니까 매수 신청을 하면 손잡고 가서 저 물건을 받아주면 되는데 손님이 경매하러 가는 날 못 갈 사정이 있습니다. 뭐 결혼식에 참석한다든지. 자, 그러면 개공사가 대신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받아주는 걸 뭐라고 한다? 매수 신청 대리 행위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매수 신청 또는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여러분 경매라는 사건은 소송 사건이죠. 소송이라는 말은 저 사람이 어쨌든 돈을 안 갚아주니까 지금 강제적으로 돈을 받으려고 진행하는 게 경매잖아. 그죠? 그럼 소송 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법에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소송 대리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변호사는 뭐 1년에 한 1000명씩 배출되고 하니까 뭐 변호사들 상당히 사무실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도 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급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증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로스쿨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법시험 이런 걸 통과해야 변호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뭐 어떠니 저떠니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급 자격증이고 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데 경매 사건은 개공사들이 대리를 하도록 법을 풀어줬습니다. 풀어주니까 누가 열받았다? 변호사들이 열받겠죠. 자기들만 할 수 있는 일을 개공사가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단서를 달았어요. 개공사가 매수 신청 또는 대리 행위를 하려면 경매 사건의 소송 대리를 할 때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단서를 달고 이 대법원 규칙이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 규칙은 중개사법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우리 시험 범위가 이제 자꾸 이렇게 넓어집니다. 자, 그럼 다 취지를 지금 제가 말로 쭉 설명했던 것들을 첫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공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과 취득의 알선, 그리고 또 매수 신청할 수도 있고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법이 개정됩니다. 그때 개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줄 거 봅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 손님이 저 물건을 경매 받아주세요 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가거나 대리해서 받아줄 때는 지방법원에 감독을 받으면서 등록을 하고 이업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번 등록 신청자 및 등록기관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항상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내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겠죠. 자, 뭐 빨리 할 사람도 있고 늦게 할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만 있다고 중개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수업한 적 있습니까? 자, 그때 등록을 어디 가서 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에 가서 등록을 신청하면 며칠 만에 내준다. 7일 만에 시군구에서 등록증을 교부해주고 그 등록증을 걸어놓고 영업을 해야 된다라는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업 등록을 한 자가 나 지금부터 경매 업무도 하겠어. 그러면 경매 업무도 하려면 방금 살짝 지나갔지만 경매 업무도 막 하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다고요. 어디 가서 등록한다? 지방법원에게서 등록을 하면 며칠 만에 내준다? 14일 만에 등록증을 교부해줘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왜 하는가 하면 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중개업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럼 경매 업무 할 때도 별도로 등록을 하니까 요 매수 신청에 관련되는 법은
중개사법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비교를 해놓는 거예요. 며칠 만에 등록하고 7일 만에, 요거 며칠 만에 하고 14일 만에, 누구한테 하고 시군구에 등록을 하면 요거는 지방법원에 하고 스토리가 착착착착착 내려간다고요. 자, 그럼 이 수업을 열심히 하려면 일단은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중개사법이 자리를 잡아야 거기다가 경매 부분을 넣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중개사법도 지금 11월, 12월 겨우 이제 한 바퀴 돌 똥 말똥 돌았으니까 지금 경매 업무를 세게 공부하지를 못한다고. 왜 못한다? 중개사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비교하는 느낌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제일 밑에 자,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 개공사는 죽었습니다. 둘째 줄에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누구에게?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씩 익혀 나갑니다. 넘어가면 등록 요건, 그런 건 천천히 보시고, 그때 갈 때는 등록 신청할 때 제출 서류가 있다. 뭐 서류까지 여러분 공부 다 해야 될 필요 있겠습니까?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 그 밑에 2번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 수수료 상식이니까 체크합니다. 매수신청 대리 등록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는 얼마? 2만원 동그라미. 법인은 얼마? 3만원을 납부합니다. 이거 개념을 잡으시면서 나중에 나는 2만원 없으면 경매 못하겠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2만원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수수료가 얼마다?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은 3만원을 제출합니다. 그때 4번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 중개사법에도 실무교육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그때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시간은 28에서 32시간을 받고 이런 공부를 하는데 경매하는 자도 경매교육 좀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경매도 뭐를 받아라? 실무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나간다고. 중개사법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때 참고로 보시면 오른쪽 경매의 실무교육은 몇 시간이다? 32시간에서 44시간을 받고 교육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인데 거기 3번부터 한번 내려봐요. 밑에 중개법인은 얼마 가입하고 2억, 분사무소는요 2억,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요 1억을 가입한다라는 표가 있는데 이것도 뭐부터 돼 있어야 된다? 중개법을 할 때 법인은 2억 가입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분사무소는 1억, 공인중개사는 얼마? 1억. 부칙 6조는 얼마? 1억을 가입하라라고 들어본 적 있죠? 자, 근데 경매무 하면서도 손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법인은 얼마 가입하고 지금 줄 끊는 거 2억. 그래, 똑같이 넣잖아요. 분사무소는 얼마? 1억. 공인중개사는 얼마? 1억. 부칙 6조는 조심해야 돼요. 부칙 6조는 경매할 수 없다. 지금 이 뜻이. 부칙 6조는 경매를 못합니다. 자, 그럼 이런 말도 느낌이 와야 되나요?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업을 하면서 나는 경매 업무도 하겠다. 그러면 보증을 공인중개사는 얼마? 1억 얼마 가입하고 2억을 가입하고 영업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익히셔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개사법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금액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뭐다?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건데 중개업을 하면서 경매 업무도 등록을 본인은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해야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안타깝습니다. 지금 부칙6조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뭐 경매 업무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매 업무도 다 등록을 합니다. 안 할 이유가 뭐 있는데. 중개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경매 하나 받아주세요. 이런 사람도 충분히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못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안 합니까? 뭐 안타깝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지금. 그죠? 그래서 중개업 등록을 할 때 실무교육 다 받겠죠. 등록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뭐도 받는다? 경매교육도 여러분 다 받게 돼 있어요.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거꾸로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자격증을 취득해갖고 중개업은 안 하고 나 경매 업무만 등록할 거야. 이런 건 없어요.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된다? 등록을 한 자만이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스토리를 그렇게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중개사법이 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중개사법도 겨우 한 번 들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앞으로 경매 업무도 넓혀 나갈 거예요. 자, 이제 아무리 이 법하고 이제 비교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수업을 하는데 6번 별표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의 업무 범위 모두 몇 개? 7개.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는데 개공사가 어디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업무의 범위라 부르고 범위가 모두 몇 개? 7개가 제시되어 있고 7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이 범위가 7가지가 있으니까 양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매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경매는 이런 거잖아요. 이 물건이 경매나 왔다. 그럼 제일 먼저 감정평가사가 감정가는 1억이다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감정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최저가라 그랬잖아요. 최저가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경매잖아요. 자, 경매니까 개공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첫 번째 보증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1번이라고 적었지만 보증을 제공한다는 말은 자, 이게 최저가 1억짜리 물건인데 저 손님이 이 물건을 딱 보니까 마음에 들었는 모양이죠. 나 1억 3천에 사고 싶어요. 그래요. 1억 3천에 사고 싶다를 매수 신청한다. 그래요. 그러면 보증금 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보증금 얼마?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러니까 1억이니까 1,000만 원을 거는데 요 1,000만 원 거는 행위를 개공사가 해줄 수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보증 제공할 수 있다. 그건 제가 적기는 적지만 1번 보증을 제공 못한다면 경매를 못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지잖아.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다 이 말이야 지금. 7가지가 결코 많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개공사가 이 물건을 1억 3천에 받게 해주려면 보증금 내는 일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 보증 제공을 할 수 있다니까 또 어떤 사람 오해해가지고 그럼 1,000만 원을 개공사가 내야 됩니까? 그것도 정신없는 대답이지. 이 물건을 지금 누가 사고 있다고요? 저 손님이 지금 사고자 하잖아 지금. 그래서 손님이 내는 보증금을 개공사가 갖다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증 제공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더 당연한 거지만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제가 적지만 작성 제출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까 했죠. 저 어린이 이 아파트 낙찰 받아주세요 하면 손잡고 가서 받아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개공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어야 그게 거의 진행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적지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1번 옆에다가 당건 적어놓고 2번 옆에는 더 당건 이래 적어놔야 돼. 더 당건이에요. 당연한 거. 자, 그럼 1번, 2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할 수 있는 건데 4번부터 합시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저 손님하고 1억 3천에 적어냈어요. 보증금 1,000만 원 내고. 그런데 그 경매가 진행됐는데 어떤 사람이 1억 3,500에 적어낸 사람이 있는 모양이네. 이 사람도 보증금은 얼마 냈을까요? 1,000만 원 냈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1억 3천에 손님하고 개공사가 적어냈는데 1억 3,500에 적어낸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뭐 되었다? 나가래 되었다. 나가래 됐다는 말 아십니까? 나가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래 되면 어떻게 되겠노?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야 되지 뭐. 그걸 뭐라 그런다? 보증금 반환을 개공사가 해줄 수 있다. 자, 그럼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있는데 미련이 남았습니다. 무슨 미련이 남았는가 하면 아까 보셨죠? 1억 3,500에 낙찰된 사람은 나머지 대금을 한 달 동안 내라라고 돼 있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에 와서 대금을 안 내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안 내면 무슨 경매? 재경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재경매하면 또 날짜를 지정, 공고, 토중시하면 시간이 많이 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련이 남았으면 나는 행여 이 사람이 안 내면 내가 당첨된 걸로 해주세요. 라는 걸 뭐라 그런다? 차순위 매수 신고도 개공사가 해줄 수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는 미련이 남았으면 하고 미련이 안 남았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 2, 3, 4를 할 수 있는 범위로 내려가는데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외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매라는 성질을 안다면 개공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첫째, 보증금 제공해 줄 수 있다. 두 번째,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세 번째, 나가래 되면 차순위 매수 신고해도 되고 미련이 안 남으면 보증금 받고 나가는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경매를 진행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물건이 경매 법정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물건이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1억 3천에 적어냅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날 가보면 이 물건이 좋으면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럼 한 10명 정도가 적어내는 거예요. 그럼 10명 정도가 적어내는데 뭐 1억 3,500, 1억 3천, 1억 2천 막 이렇게 금액을 적어냈겠지. 그죠? 그럼 법원에서는 10명이 들어오거나 20명이 들어오거나를 다 열어본다 안 열어본다. 다 열어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경매는 1등한테만 당첨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봉투 안에 보증금이 들어가 있고 보증금 뭐 1,000만 원을 막 살린다고 생각해봐요. 막 끝도 없지. 그죠? 거기다 어리한 놈 또 1,000원짜리 막 섞어 놓으면 막 밤새도록 살려야 되는데 이거를 1,000만 원이니까 가볍지 한 2,000만 원 보증금 대봐요. 이걸 어느 세월에 다 해야 하려고 앉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해하려고 한다니까요. 일단 봉투에 탁 넣고 밖에다가 내가 얼마에 사겠다라고 1억 3천 그것만 적어내놓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집행관들은 그 15명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15명을 착 펴면 요거는 1억 3천 적어냈네, 요거는 1억 4천 적어냈네 다 보이잖아. 그럼 그 중에서 1등하고 2등만 딱 골라낸다고. 되죠? 1등하고 2등만 골라내고 나머지 1명들은 나오세요 하고 다 가져간다고. 그죠? 그런데 그냥 그래서 나오세요 하면 행여 내가 더 많이 적었는데도 안 부를 수가 있는 부조리가 있을까봐 집행관이 점수를 불러줘요. 1등 김갑동 씨 1억 3,500,
2등 이열순 씨 1억 3천, 나머지는 그냥 나오세요 이런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봉투 받으러 오면서 맞네, 내보다 많이 적은 일을 다 안다고,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싹 다 받아갔잖아요. 그러면 1등 2등을 앉혀놓고 2등 보고 묻는다고. 차순위 매수 신고하랍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걸 미래 있으면 한다 하면 하는 거고, 안 한다 하면 보증금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하렵니까? 이렇게 2등한테 물어보면 한다라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한다가 많을까요? 거의 다가 안 한다예요. 왜 한다라고 안 하는가 하면 어차피 1등 됐는데 이 사람은 돈 안 낼 일이 거의 없지. 근데 내가 괜히 매수 신청해 놔놓으면 돈 한 달 동안 못 찾아가. 그죠? 그리고 저 사람 낼지 안 낼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돈 냈다네? 그러면 꽝, 이제 돈 받으러 가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거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다 차순위 신고를 안 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2등이 나 차순위 신고하겠어 이러더라 버리면 누가 긴장하는가 하면 1등이 놀라요. 저 인간이 왜 차순위를 하지? 나보고 돈 내지 마라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1등이 딱 긴장을 해요. 차순위 하실랍니까? 하니까 하겠어. 딱 이러면 1등이 정신을 못 차려요. 아, 이게 왜 차순위가 들어오지?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아, 내가 뭐를 잘못됐나? 저 사람이 내가 돈을 안 내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 2등이, 그죠? 권리를 분석 딱 해보니까 이 물건은 1억 3천 이상 적어내면 절대로 이익이 안 생겨. 그래서 자기네 최대한 잘 적어내는 게 1억 3천인데 어떤 어리한 사람은 1억 3천 5백을 딱 적어낸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보나마나 좀 이따가 대금을 안 낼 거야를 알게 된다고. 그때는 뭐가 들어간다? 차순위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차순위 신고하면 누가 긴장한다? 1등이 긴장해, 1등이. 저 인간이 왜 차순위를 하지? 지금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권리 분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작전도 짜요. 작전은 또 어떻게 짜는가 하면, 이렇게 2등이 차순위 매수 신고해놓고, 1등을 밖에 나가서 만나요. 야, 내 한 300만 원 줄게. 네 포기해라. 내가 사자. 이렇게 작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차순위 신고라는 제도는 있어요. 참고를 하시고. 근데 현장에서는 거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거의 안 일어납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 해도 될까요? 경매 브로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경매 브로커가 뭔가 하면 이 경호사들은 법에 따라서 지금 경매 업무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수수료도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건데 뭐 대략 한 2.5%좀 나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또 광고지에 뭐 이 아파트를 경매 받게 해주는데 뭐 합니다 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광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럼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전화 하셔가지고 이 물건을 낙찰 받게 해주면 수수료를 얼마 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수수료 대략 한 7, 8% 됩니다. 제법 셉니다. 3억짜리에 7%면 3, 7, 21, 2,100만 원 이래 된다고. 이해하시겠죠? 수수료가 되게 세요. 7, 8%. 그런데 그런 경매 업무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은 이 물건이 낙찰이 잘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낙찰이 잘 되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갖고 열심히 하더라도 낙찰 못 돼버렸다. 그러면 수수료 꽝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낙찰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그 경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낙찰이 잘 되도록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럼 낙찰이 잘 되도록 하려면 높게 적어내야 된다, 낮게 적어내야 된다. 높게 적어내야 낙찰될 확률이 높잖아.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감정가 1억짜리를 우리 상식으로는 한 1억 3천, 1억 3천 5백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1억 9천은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왜 그럼 높게 적어내야 당첨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보셨죠? 1등에 낙찰이 딱 되고 나면 1등하고 2등을 물러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1억 1등 1억 9천, 2등 1억 3천. 만약 이래 돼버리면 1억 3천 되면 낙찰되는 사람 기분 좋다 나쁘다? 억수로 나쁘죠. 뭐 같은 놈이 1억 3천 100만 원만 적어서도 1등 할 거를 1억 9천을 적어냈잖아 지금. 그럼 6천만이나 더 적어냈잖아. 그죠? 수수료 주고 싶다. 확 뺏고 싶다. 뺏고 싶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1등 2등을 불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작전이 들어간다고. 어떤 작전이 들어가면 이거 1억 9천은 받아야 됩니다 하고 1억 9천을 정해놓고는 내 친구를 한 놈 넣어요. 내 친구는 얼마 적는다? 1억 8천 8백을 딱 적어놓도록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경매가 끝나고 나면 1등 1억 9천, 2등 1억 8천 8백 이렇게 부르겠죠. 예. 그러면 2등 1억 8천 8백이니까 200만 원 차이로 지금 1등 했잖아. 그럼 수수료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이뻐 죽겠죠. 200만 원 때문에 우리가 이 물건 매덕짜리를 하나 받았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작전이 들어가 있는 걸 의뢰인은 모른다고요. 그리고는 2등 보고 니 차순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 안 해요 하고 받아가 갚버린다고. 그지? 받아가 버리면 자연스럽게 1등이 1억 9천 원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가지 쓴 거예요. 그지? 이거를 뭐라 그런다? 2등 전략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시간 바쁜데 왜 굳이 하는 이야기 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출발을 하더라도 일단은 이거를 1억 9천에 받을까 8천에 받을까 3천에 받을까라는 금액은 반드시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나는 최소한 1억 6천까지 이상은 살 필요 없다. 이런 기준을 딱 잡아놔야 된다고. 근데 옆에 한 사람들은 1억 6천 못 사요. 1억 9천 사셔야 돼요. 막 이래 들어간다고.
이해하시겠죠? 금액은 누가 결정한다? 본인이 결정한다. 그 고집을 딱 씌우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게 차순이라는 말 때문에 2등 전략 이런 것도 좀 이런 거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야 드디어 200만 원 때문에 저 사람이 낙찰 받게 해줬구나. 능력 있는 사람. 이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이 지금. 느낌 맞죠? 대충. 앞으로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실전 이야기 좀 많이 해볼 겁니다. 수업보다는 실전이 더 재밌거든 사실은 그죠? 근데 수업에 시험에 그게 그런 게 안 나와. 경매 불호가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못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1, 2, 3, 4 할 수 있는 거 다섯 번째가 공유자 우선 매수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이거 아주 깊은 부분인데 여섯 번째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우선 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매수 두 가지를 개공사가 해줄 수 있다. 좀 깊은 부분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실무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길입니다. 길이란 말은 도로입니다. 여기 땅이 이렇게 있어요.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로서 7억 상당의 토지입니다. 길가에 있는 땅이니까 좋은 땅이죠. 자, 그럼 7억 상당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왜 사망했을까요? 숨을 안 쉬니까. 자, 사망을 하면 이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은 상속됐겠지. 부인이 하나 있고 어떤 사람 또 부인이 둘도 있습니까? 라는데 부인 하나 그 다음에 아들 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사람한테 뭐 된다? 상속이 됩니다. 얼마씩 상속될까요? 부인 1.5 들어봤습니까? 아들 딸 1 그러면 이게 한 3억 그 다음에 2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대 1.5 맞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세 사람한테 저 땅이 상속이 됐는데 자, 여러분 보다시피 세 사람이 상속되니까 하나의 물건을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공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원래 단독 소유에서 사망으로 공유물이 되는데 보다시피 부인은 3억 상당의 지분을 받았지 네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았고 경계를 정한 건 아니잖아요. 아들도 2억 상당, 딸도 2억 상당의 상속을 받았을 뿐입니다. 자, 그럼 공유자들이 이렇게 상속이 돼 있는데 드디어 딸이 이제 다 자랐습니다. 이제 시집도 가고 이제 분가 살림을 날 때가 되니까 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된 땅을 내가 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팔 거야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파는데 자기 땅을 못 팔잖아 지금. 그러니까 세 사람이 뭐를 해야 된다? 경계를 잡아야 된다고. 그죠? 그럼 이 땅은 엄마 거, 이 땅은 아들 거, 딸 거 이렇게 잡아가야 되는데 이 땅의 성질이라는 게 얼마나 오묘한가 하면 길가에 있는 땅 일부분은 매덕이 될지라도 저 뒤에 야산은 다 줘도 몇백만 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좋은 땅 가지고 싶다, 나쁜 땅 가지고 싶다. 좋은 땅 가지고 싶지.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딸이라면 어떻게 경계를 잡아야 되겠어요? 본인이 딸이라면. 본인이 경계라면 이렇게 하겠죠. 엄마부터 제일 좋은 땅 끊어가세요. 오빠 좋은 땅 끊어가고 나 아무거나 줘. 그러겠죠.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지. 절대로 그죠. 절대로 그렇게 안 그럼 어떡할 건데. 엄마를 구워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엄마 것까지도 자기가 가져가 버려. 엄마까지. 애매해집니다. 한번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딸이라면 그래 이제 경계를 잡아야 되니까 내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잡아야 되니까 엄마 좋은 땅 끊어가고 오빠 좋은 땅 끊어가고 나 아무거나 주세요. 그럴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엄마 오빠도 더 좋은 땅 갖고 싶은 게 상식이잖아. 그죠? 그러면 세 사람이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소송해야 돼요. 그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 그래요. 이 공유물은 거의 다 소송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재판으로 가면 재판장도 보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관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경계를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이런 생각도 하죠. 좋은 땅도 3분의 1 자르고 뭐 나쁜 땅도 3분의 1씩 자르고 그러면 해결 안 되겠나 싶으지요. 땅은 안 그렇다니까요. 여기는 또 지하철역이 개통된다래. 이 땅은 평당 1,000만 원이 지금 넘었어. 그럼 이건 또 누가 가져갈 건데 지금 그죠? 여기는 횡단보도가 만들어졌다네. 그럼 이 땅은 또 평당이 얼마인데 그럼 요것도 또 잘라야 되고 요것도 잘라야 되고 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죠? 그 땅은 성질이 오묘합니다 완전히. 자, 그러면 결국은 세 가족들이 해결 안 되면 소송 갔다. 소송하니까 판사도 결국은 줄을 못 끊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럼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마지막에 팔아라.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져가라. 막 1.5 대 1로. 뭐 도저히 이건 해결 못 하겠다. 이렇게 마지막 판결이 끝까지 가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말썽 많은 땅을 아들이 빚이 많아요. 빚이 많으니까 돈 받은 사람이 아들 보고 야, 돈 갚아라. 그랬겠지. 그러니까 나 돈 없다. 재산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게 2억이 있어. 그럼 지분이 있잖아. 요 지분에다가 경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하나 배울 것. 지분도 경매하구나. 이 말도 하나 들어야 돼요. 자, 지분이 경매 나왔는데 어떤 사람 K가 1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잘 받았지.
2억짜리 지분을 경매해가지고 1억 받았으면 이제는 누구 이름이 들어간다? K가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받은 거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 땅은 불붙듯이 싸울 것이 확정돼 있죠. 가족들끼리도 문제가 많은 땅을 타인이 들어오면 이거는 100%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유자들을 줄여줘야 분쟁이 안 생기니까 이 사람이 지분으로서 1억의 낙찰을 받으면 공유자가 누구다? 부인이나 딸이, 그죠? 당신이 1억에 받았어. 내가 먼저 사겠어. 이를 뭐라 그런다?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를 줄인다? 소유자를 하나라도 줄여줘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딸이 만약에 당신이 1억 받았습니까? 내가 그거 먼저 사겠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K라도 쉽게 포기한다, 못한다? 포기 못하지. 이게 용인 있는 땅이다. 그럼 이 땅을 벌써 몇 번이나 가보고 기름값, 서류값, 노력과 시간과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넘기려 한다고 못 넘기겠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법원이 딸이 공유자가 1억이라는 대금을 공탁을 타격버리면 K는 2등으로, 2등이 차순이에요. 2등으로 이렇게 톡 떨어진다고. 그래서 딸이 돈을 마무리 지어버리면 이 사람은 2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다라는 제도예요. 왜? 소유자를 줄여야지 분쟁이 적게 일어나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수업을 다 듣고 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지분이 경매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낙찰을 받는 게 좋다, 안 받는 게 좋다? 안 받는 게 좋다고. 한마디로 남 좋은 일을 시킨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경매 초보는 이런 거 하나 배워놔야. 경매 물건은 많고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지분을 경매 받아가지고 남 좋은 일을 시킬 필요 없다. 하나 팁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했죠. 경매 선수들은 이런 물건만 받으러 다닌다고. 왜? 저런 물건에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초보자들은 아예 지분은 경매에 접근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초보자들은. 선수들은 이런 물건을 받아서 뭐 차순위가 들어오면 경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 땅을 지분을 받아놓으면 저기가 도로가 나면 나는 뭐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것이다. 여러 가지 작전이 다 있다고. 그래서 이런 물건에 따라 들어가는 사람 선수, 모르고 따라 들어가면 초보 이래 되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킨다.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팁으로 하나 배워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하는 것을 개공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공유자 우선 매수 해줄 수 있다. 6번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우선 매수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이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 30% 정도는 뭐를 지어라? 임대 아파트를 지어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주택에서는 내가 여기서 산다고 해서 내 거다 아니다. 아직 아니지.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월 30만 원씩 내다가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주겠다. 이게 임대주택이에요. 자, 그럼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내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 건물을 짓던 자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경매 처분되는 거예요. 경매 처분되니까 누군가 낙찰을 받았어. 얼마? 뭐 1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럼 이 K가 야, 이거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그래 버리면 임대주택에 있는 임차인이 보호를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으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다?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 우선 매수를 개공사가 할 수 있다. 지금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설명을 잘 하려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나가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자, 이게 일반 아파트예요. 이거는 이제 임대주택 아니에요. 일반 아파트인데 시세가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때 1번에 저당권이 1억 5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번에 임차인이 5천만 원의 전세를 삽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탁 보는 순간 가슴 먹먹하다 안 먹먹하다? 가슴 먹먹해져야 돼요. 시세 얼마라고요? 2억. 1번에 선저당이 얼마? 1억 5천. 만약에 이게 경매 처분돼 가지고 1억 5천까지 내려와 버리면 1번 주고 나면 2번은 꽝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임차인은 지금 5천만 원 날리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고.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배우는 거. 물건의 가치에 비해서 1번의 저당돈이 금액이 높으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위험해지기 때문에. 근데 인생살이가 아주 평탄하게만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위험에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인생살이기 때문에 자기들 그걸 모르나. 근데 이게 원래 시세가 3억짜리였어. 3억짜리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1억 5천이 있어도 괜찮았잖아요. 요거 한 2억 되더라도 내 거 받는 데는 제약이 없다 하고 들어갔는데 아파트 시세가 갑자기 솔솔솔솔 떨어져가 2억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위험에 빠지는 자도 있고 또 이 임차인이 애가 셋이에요. 조용조용한 애들이 3명인데 집을 구하러 다니니까 애가 3명이라고 방을 안 주네. 근데 이 집은 1번에 저당은 좀 높게 돼 있지만 주인 얼굴이 선생님같이 잘생긴 사람이거든. 그죠? 아유 좀 위험하긴 하지만 보증금만 나중에 다 받아놓으면 문제될 거 없잖아. 그죠? 그래서 더 가서 사는 사람도 생겨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5천만 원 알아가기 직전이다. 근데 선생님, 내가 이거를 1억 5천에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1번 주고 나면 꽝이죠. 그래도 나는 뭐가 남는다? 아파트가 남잖아. 그죠? 그럼 아파트가 남으면 결국은 5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답은 뭐다? 안 된다예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우선 매수하는 제도가 있지만 일반 주택에는 임차인이 먼저 받는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밖에 나가보면 일반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처분되면 세입자가 먼저 받을 수 있다더라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세입자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건 어디에서만 가능한 거다? 임대주택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이해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우선 매수도 개공사가 해줄 수 있다. 다 했습니다. 마지막 7번. 자, 이렇게 5번과 6번에 우선 매수가 들어오면 낙찰 받았던 사람은 2동으로 탁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2동으로 떨어져서 기다려 본들 저 사람들이 돈 안 낼 일은 거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나는 5번, 6번의 행위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도 개공사가 해줄 수 있다. 포기하는 행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가지를 다 정리했는데 시험에 무조건 하나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주제로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매수 신청 대리는 지금 한번 들어서 다 모른다 하더라도 시험 칠 때까지는 이 7가지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보, 임, 차, 보, 공, 임, 포를 개공사가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구단한 소리 같이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7가지 경매의 성질을 이해하시면서 7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그런데 7가지가 나는 막 도저히 양이 많아서 무리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방법이 정해져 있겠죠. 하나, 둘, 셋, 4개 놓고 쓸데없는 놈 딱 끊어놓고 다음 중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놈을 찾아라. 고래 나오거나 이 중에 하나 내놓고 범위에 해당되는 거 찾아라.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놈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자, 해줄 수 있는 게 보임, 차보, 공임포 이 7가지를 해줄 수 있다면 못 해주는 거 인도 명령을 신청한다. 그러면 X예요.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개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것 2가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7가지를 기억하든지 못하는 놈을 알아놓든지. 그죠? 그럼 어쨌든 이 단어는 해결해 나간다. 그죠? 근데 이왕이면 7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보임, 차보, 공임포 7가지를 개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 넘기시면 매수신용 대리 보수편, 수수료편도 보입니다. 나중에 경매하고 난 뒤에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그 다음 페이지가 공시법 이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다 이래 되는 거잖아. 지금 책됐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2월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들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시간부터 안 빠질 분도 계시지만 중간에 들어온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전체 중개사법을 한번 구경이라도 했습니다. 하고 이제 해바뀌어서 다음 주 초에 기본서 교재 1페이지부터 새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